최희숙 동무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내가 연주련 독림동에서 분유회 사업을 할 때부터였다. 희숙 동무와 나는 초창주 유격구가 장설된 이후부터 함께 사업하게 되었다. 나는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전 생애를 남김없이 바쳤으며 조선의 딸들이 간직한 아름답고 고귀한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빛내인 최희숙 동무를 잊을 수 없다. 나는 혁명가고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서 주인공 최희숙 동지 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가곡의 기본 줄거리가 1940년 봄부터 1941년 3월까지 최희숙 동지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희숙 동지가 적들에게 체포되기 전과 체포된 후의 생활, 악착한 고문을 받으면서 정말 장렬하게 희생되는 과정을 형상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항일혁명 투사 린춘추 동지가 남긴 자료를 보고 있다. 간고한 혈전혈투로 민족 재생을 안아온 항일혁명 투사들. 그들은 후세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굳센 신념의 외침을 남겼는가. 우리는 권영벽, 마동희 동지들에 이어 오늘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 만고의 항쟁사에 조선 여성의 영적 모습을 새긴 최희숙 동지의 신념의 외침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일무장 투쟁사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보았고, 또 세계 공산주의 혁명사에 기록된 유명한 투사들을 원형으로 한 책들도 읽고 영화들도 보면서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사용 준비. 하지만 한 혁명가가, 그것도 여성이 원수들에게 두 눈을 뽑히우고 마지막엔 심장까지 빼앗겼지만 그 지독한 악행 속에서도 혁명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후손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려본 그런 불굴의 신념에 대한 것은 오직 항일혁명 투사 최희숙 동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겐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겐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이것은 항일혁명 투사 최희숙 동지가 최후에 남긴 말입니다.
항일혁 명투사 김명하 동지가 쓴 유란 페이지의 짧은 회상기에는 항일혁 명투사 최희숙 동지의 전생애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최희숙 동지가 남긴 신념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담긴 뜻을 계속 음미해보게 됩니다. 녀투사가 적들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도 그려본 그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 최희숙 동지는 1941년 3월에 령종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때 최희숙 동지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최희숙 동지가 희생된 후 그 지방의 인민들이 조선의 여성 혁명가의 지저와 신념에 큰 충격을 받고 감동돼서 녀투사의 심장을 유리함에 정이 보관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굴의 신념에 대한, 인간의 고결한 정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녀투사가 적들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도 본 그 미래가 어떤 것이었을까?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는 실명 상태에서 녀투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랬을까? 준엄한 혁명의 연대들에서 우리 새 세대들이 전 세대들로부터 듣고 있는 신념의 외침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어. 동지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해방된 조국에 개선할 날이 멀지 않았어. 동지들, 혁명의 사령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세계의 정신이자 미래를 사랑하라. 우리 혁명가들의 노래는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승리하는 노래다. 최희숙 동지, 우리는 최희숙 동지가 태어난 1909년으로부터 거의 100년 후에 태어난 혁명의 4세, 5세들입니다. 후대들에게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저국이 없인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줄까요? 망국노의 서름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태어난 날, 싸움이 나선 날, 또 고향도 다 달라도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붉은 야리소 싸움,
모든 혁명군 대원들이 한결같은 심정일 거예요. 희숙동지! 희숙동지! 이제 이 차 떠나자입니다. 난 연기련 방향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우리 서부대가 사령부와 연계가 끊어진 지도 벌써 반년째인데 다음 연락 장소를 찾아봐야죠. 이번엔 만나게 될까요?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린 그저 혁명연한이 10년이나 되고 또 오래전부터 사령관 동지를 먼 가까이 모시고 싸운 희숙동지만 믿어요. 엄마, 정말 희숙동지 바느질 솜씨 꼭 재봉질한 것 같아. 야, 껍다. 그런데 이 인형은 왜? 우리 딸에게 줄 거예요. 예. 사람들은 우리 딸이 외놈터불에 불타 죽었다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애 이 땅 그 어디인가 꼭 살아있을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면 난 그 애를 만나 이 인형을 꼭 지어주겠어요. 희숙동지. 희숙동지, 빨리 가서요. 이 하나의 인형 속에 식민진 여인들의 얼마나 많은 눈물과 뼈아픈 상실의 아픔이 깃들어 있는가. 김일성산 개관인인 작가 김만영 선생은 최이숙 동지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국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의 대본을 집필하면서 많은 자료를 연구했고 항일혁명 투사 동지들을 만나 최희숙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제가 항일혁명 투사 강일영 동지와 항순이 동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최희숙 동지는 원래 그 부모들이 함경북도 명시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기 살다가 살 길이 막혀서 그 친척들과 함께 길림성 연기원에 가서 자리 잡아서 그 영암동이라는 화전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잡는데 그 4명의 남매를 낳아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곱게 최거불이라고 지었는데 최익동지는 일제놈들과 착시자들이 그 말을 거분거분 듣지 않는다는 한거에 퍼서서 이름을 최익수로 고쳐버렸다고 합니다. 최익수 동지의 성격적 특질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은데 그 영암동에 자이단 소굴을 우리우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남자들도 감히 넘나들기 힘든데 최익수 동지가 여자로서 그걸 넘나들어서 일제를 타도하라, 지주 자본가를 청산하라 하는 삐아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훌떡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놀렸다고 합니다. 그 야학 선생이었던 그 박원춘이라는 청년과 결혼했는데 그때 분해 사업을 했습니다. 귀여운 딸에도 낳았는데 그 남편이 일제놈들에게 체포돼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갖은 악행 끝에 거기서 희생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역대를 창건하신 소식을 들은
최희숙 동지는 상당히 유혹대 입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길련 지방에서 활동하던 임철조 동지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유혹대와 연기가 있던 임철조 동지가 그 조직을 통해서 입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돼 있었는데 이 소식이 밀정들에게 알려져서 최희숙 동지가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추격을 받던 최희숙 동지는 어느 한 농갓집에 그 2살 난 딸을 떼어놓고 추격을 받으면서 강을 건너서 뉴욕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딸이 외놈 터불에 불타 죽었다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애 이 땅 그 어디인가 꼭 살아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랴.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최희숙 동지는 형님. 그는 저국을 무척 그리워하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저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저국 산천의 아름다움과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 이국살이를 하는 눈물겨운 소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왔다. 그리하여 희숙동무의 가슴 속에는 저국을 그리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갔고, 토쟁의 길에 나선 후부터는 그에게 있어서 저국이 더욱더 귀중한 것으로 되었다. 저희 할머니가 이 최희숙 동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영길원 복림동에서 분해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닌전마을 영암동에서 아주 정열적이고 아주 곱게 생긴 한 여성이 분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저 최희숙 동지였습니다. 최희숙 동지는 3살 때 벌써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님 수라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마을에 달려든 외놈들에 의해서 아버님과 또 시부모들마저 다 빼앗기고 나고 기둥 같은 믿던 남편까지 서대문 형문소에 갇히게 되자 결연히 총을 들고 외놈들을 복수할 일념 많고 어린 딸애를 남의 집에 맡겨두고는 1932년도에 항일유역대에 입대했습니다. 유역대에 입대해서 이제 한 부대에서 오랜 기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형제처럼 지내던 최희숙 동지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최희숙 동지 이 혁명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1960년대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이제 우리들에게 항일 빨치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최희숙 동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외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뇨추사들에 대해서 자주 해고하시곤 하셨는데, 그때도 항일의 뇌성용 김정숙 동지와 최희숙 동지에 대해서 특별히 자주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했고, 유성 항일혁명 투사들이 투쟁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때 보니까 어떤 여성들이 그런 투쟁에 나섰는가. 이 최희숙 동지나 김영하 동지처럼 비참한 가정사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기구한 운명도 겪은 여성들. 위대한 시로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혁명을 안해할래야 안해할 수 없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혁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나섰는가? 물론 애국심도 있었고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도 간직하고 있었으며 또 가정적 역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해방으로 이끌어줄 위인이 계신다는 것,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반드시 조선혁명은 승리한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영약 항일전에 떨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숙 동지도 연기련에서 유격대에 입대했는데 입대한 그의 앞길에는 보다 큰 시련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놈과의 전투에서 생긴 이런 난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파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경적으로 벌어진 반민생단 투쟁의 여파 속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민생단이 아니오. 조선혁명 만세! 외놈들한테서 가족들이 빚값도 못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원통하구나. 제 사람들 손에 민생단으로 몰려 죽는 게 원통하구나. 최희성 나와. 사령관 동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놈들은 저들이 니기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많은 혁명가들을 민생당 혐의자의 감투를 씌워서 이런 험악한 곳에 가둬놓고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명아 할머니도 생전에 그때 일을 많이 해가면서 저희들에게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또 이 최수 동지랑 할머니도 이렇게 다 같이 이 한 유역구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림춘추 동지랑도 같이 있었는데 림춘추 동지하고는 또 이제 그 연길에서 이제 같이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까웠었습니다. 그 당시 최수 동지도 민생단 범위 감투를 쓰고 군중 심판장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군중 심판장에 나서는 최수 동지 심정은 원수를 갚자고 손에 무장을 들고 유역대에 입대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수 동지가 이제 심판장에 나설 때 김정숙 동지께서 최수 동지와 같은 이러한 혁명가를 처형한다는 것은 좋아할 건 외놈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결연히 이제 보정에 나섰습니다. 모든 혁명 동지들이 보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수 동지가 다시 혁명대회에 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생단 혐의자 감투는 벗지 못했습니다. 최숙 동지가 끝내 민생단 혐의를 벗지 못한 것으로 해서 내놈과의 전투에 계속 배제되었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숙 동지는 당시 독립일연대 대원이었는데 이 일연대가 초창주를 떠나서 내도산 거쳐 이 만산에 왔을 때에도 민생단 혐의를 받는 대원들은 왜 따로 떨어진 미령에 따로 가둬놓고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만 조합범이 데리고 교화 쪽으로 원종을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36년 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연대를 머체로 해서 새 사단을 편성하시기에 만산으로 나오셨습니다. 시로님께서 만산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일연대는 떠나가고 여기에는 텅텅 빈 미령을 정치주임이었던 김홍범이 하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로님께서는 김홍범에게 미령의 대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김홍범은 민생단 혐의를 받는 대원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님께서는 미령을 돌아보니 한 명도 없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다시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김홍범은 민생단 혐의자들을 모두 님강 쪽에 식량공작 보냈습니다 라고 시로님께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로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너무 아연하셔. 님강 쪽으로 식량공작을 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민생단 혐의자인가 라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굶겨 죽일 수 없어 할 수 없이 식량공작에 내보냈습니다 라고 시로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로님께서는 이 민생단 혐의자들을 한번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하시고 대원들을 파견하시어 님강 쪽에 갔던 민생단 혐의자들을 모두 모여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날 담화에서 위대한 시로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누가 민생단원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확고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엔 민생단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각부터 덕무들을 괴롭혀온 민생단 혐의가 모두 무효라는 것을 선포하며 덕무들 모두를 새로 편성되는 사단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로움과 질시를 주던 죄악의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모두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이 민생단 문서 보따리가 한 줌의 재가 되는 순간 차혜숙 동지를 비롯한 100여 명의 대원들은 어혈을 터뜨리며 시룡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이 시각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김일성 장군님을 위한 길에 서라면 자기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자는 굳은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차혜숙 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혜숙 동지 일생에서는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 후 차혜숙 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에서 재봉대원으로 또 재봉대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위대한 시룡님의 사상가 노선을 관철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최이숙 동무는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명하동무,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내 남편은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난 싸워야 해요. 남편이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내가 그걸 봐야 할 게고, 만일 나도 못 보게 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라도 그 날을 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수들을 거꾸로 뜨리고 해방을 가져와야 해요. 명하동무, 큰일을 하려는 우리는 항상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하지요. 우리 한일의 뉘대원들이 안수나, 마국화, 김용금, 복만이 7 연료가 살아서 내 곁에 있다면, 사령관 동지께서 그토록 눈물을 많이 흘리신 어중의, 최경화, 마동리, 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모든 혁명군 대원들이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신념이 있다. 사령관 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고 미래를 낙관한다.
1960년 8월에 개관된 이 평양 대곡장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1세기의 혁명가국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항일혁명 투사 최희숙 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혁명가국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이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희숙 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가극을 새롭게 창작할 때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바다 가극단에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창작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6년 4월 12일 이 가극을 보아주시고 피바다 가극단에서 새롭게 만든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시작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가극이라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고 공연이 대성황리에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기 최희숙 동지를 주제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68년도에 그 해상기 영화 혁명승리가 보인다. 이것이 나오고 혁명의 승리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너희들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우리 혁명의 불길은 절대로. 그 다음에 소설과 시를 비롯해서 많은 문예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피바다 극단에서 1997년도 그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가지고 최희숙 동지를 형성한 여성 동무가 나왔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작품이 항일혁명 투사의 전형으로 잘 형성된 대작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무대 미술과 율동이 하나로 결합되고 특히 노래 전사의 너머를 부름으로써 눈물이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자 보신 것처럼 최희숙 동지는 한 손으로 총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대들도 꽤 오려했다고 합니다. 여대들 가운데 호성숙 동지, 최희숙 동지가 이렇게 한 손으로 총을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행군 과정에 재봉기를 메고 가면서 어린 대원들이 총까지 메어다 줬다고 합니다. 주작봉 마루에 올라서면 혁명 열사릉의 제일 웃단에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와 나란히 최희숙 동지 반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에서 우리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최희숙 동지야말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여투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투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최희숙 동지를 형상해야 하는 주인공 역을 맡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최희숙 동지 성격의 핵을 찾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 사령관 동지가 없으면은 최희숙은 이 세상에 없어. 사령관 동지가 있으면은 우리 조국도 해방되고 나라가 해방돼.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불판을 걸어가야 돼. 끝까지 무조건 나가야 돼. 나에게는 어떤 극악한 조건에서도 일도서기하는 신념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초월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혁명가의 삶을 빛내게 하는 정신적 힘이 미천이다. 주력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최희숙의 남다른 충실성과 혁명성을 언제나 경의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늘 전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의 승리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최희숙 동지는 그 대원들 속에서 러병급에 속하는 뉴대원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희숙 동지는 김명화 동지 그리고 장철구 동지, 우리 장철구 동지 하게 되면 예술영화 만병초의 원형이 아닙니까? 최희숙 동지는 그 다음가는 연장자였습니다. 여대원들 속에서는 이제 언니로 불리었고 남대원들 속에서는 이제 누나로 불리었습니다. 결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최희숙 동지 하게 되면 총 잘 쏘고 또 군중 공작에 유능하고 통솔력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능의 혁명 투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기질을 소유할 수 있은 것은 특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편입돼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연군술 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으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일혁명투쟁사에는 600벌 군복이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937년 조국 진군을 앞두고 진행되었고 다른 한 번은 이 1939년 가을 대부대 선해작전을 앞두고 올강 기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 다 이 최희숙 동지는 이 600벌 군복을 만든 데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봉대를 책임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8명의 여대원들로서 또 한 대의 재봉기를 가지고 600벌의 군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영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최희숙 동지는 전에 물감을 들이는 조, 그리고 재단하는 조, 재봉을 돌리는 조, 이렇게 분담 조직을 명확히 하고 최희숙 동지는 이제 재단조를 맡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김정수 어머니께서는 재봉기를 돌리셨습니다. 사실 재봉기 한 대로 한 달 동안에 600벌의 군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루에 20벌씩 만들어야 되는데 한 대의 재봉기를 가지고 그것도 재봉바늘도 한 개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하루에 수십 벌의 군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강고한 일이었습니다.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 거의 군복 제작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재봉바늘이 너무나 닳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어디 가서 재봉바늘을 당장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이때 구들은 한 손으로는 재봉기 피대를 돌리고 한 손으로는 바늘기 실을 맞추면서 끝내 단 20일 동안에 600벌의 군복을 만들므로써 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이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겨울군복 제작에서 발휘된 최희숙 동지의 이 높은 책임성과 노력적 성과를 평가하여 금반지와 해중시계를 표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 시기 항일이 료투사 동지들에게 주신 금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희숙 동지가 수여받은 이 금반지가 이 시기는 보관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최희숙 동지가 적들에게 체포될 때 놈들은 이리때리처럼 달리도록 금반지와 시계부터 빼앗았던 것입니다. 최희숙 동지는 사실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가 스스로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곤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940년 가을 나는 한익수 동무와 함께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고
부상자와 노약자들을 이끌고 원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최희숙 동무와 함께 가고 싶었다. 유격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지하투쟁을 함께 했고 유격대 생활의 전 기간 우리는 거의 한 부대에서 함께 싸웠다. 그러나 그는 500명 소부대에 남았다. 그때 희숙 동무는 사령관 동지로부터 받은 금반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빙은 동지, 난 가지 않겠어요. 아니, 이미 결정됐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가고 싶지만 남겠어요. 이번에 김춘추 동무가 받은 임무는 중요합니다. 그에게 방조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시식 동무가 적임자죠.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부대가 활동할 거기 지역도 잘 알고 또 지하공작 경험이 많은 내가 여기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적을 치고 더 많은 군중을 묶어 세워야 해방의 날이 빨리 올 게 아닙니까?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악착하게 빨아가는데 난 동무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빙은 동지, 난 장군님을 위해, 혁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더 많이 해야겠는가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서슴없이 (1979년 11월 1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의 결혼을 축하하시어 몸소 결혼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결혼식에는 어병영 동지와 항순이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투사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병영 동지는 다시금 우리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나서 아버님에게 최희숙 동무가 그때 미령에 남겠다고 할 때 등을 또미로서라도 무작정 보내서야 할 걸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죄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건 최희숙 동무가 스스로 택한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최희숙 동지가 체포된 날은 1941년 2월 15일이었다. 서부대를 발견한 적들은 길을 쓰고 따라오며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희숙 동무가 다리에 심한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적들은 점점 더 가까이 육박해왔고 적 하나는 귓전을 스치고 날아갔다. 그런데 이때 좌우로부터 쓸어 올라오던 적들이 희숙 동무를 발견하고 그를 제거했다. 처음에 놈들은 최희숙 동지에 대해 잘 모르고 얕잡아 보면서 조롱하려 들었다. 그때 최희숙 동지는 간통상으로 인한 아픔과 그 심한 갈증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적들이 저롱에 입술을 깨물고 교련이 일어나서 공산당원도 사람이다. 공산당원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자다. 애국자의 말을 들으려거든 모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는
이제 올만 가서 꼭 망한다. 우리 혁명가들이 눈에는 그곳이 벌써 똑똑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말로 적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체포라는 이런 불의 정황 속에서도 혁명군 중사의 전엄과 고결한 여성의 기품을 잃지 않는 최숙 동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적들은 점차 이 여성이 대단한 혁명가라는 것, 그리고 최숙 동지가 가지고 있던 군반지와 해중시계도 바로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께서 직접 수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숙 동지가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를 악착하게 고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의 승리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외워보았다. 놈들은 달려들어 미친 듯이 그를 치고 또 쳤다. 네 놈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다. (1941년 3월 12일) 최희숙 동지는 당시 령종에 있던 일본 육군병원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여대원을 굴복시키지 못한 수치를 안가품하려는 적들의 살기가 서리빨치는 일본 육군병원의 어느 한 방. 최희수, 이 칼 하나면 내 목숨도 그리고 그 신념이라는 것도 다 끝장이야. 하지만 기회는 있어. 말 한마디면 돼. 네 놈들은 꼭 멸망하게 될 거다. 나는 지금 그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내년에 그 눈을 뽑아버리고 말겠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일제의 야수들은 두 눈을 뽑았는데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하는 지독한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어떤가 보자고 하면서 심장까지 도려내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나는 저 조선 공산주의자의 심정이 보고 싶다.
같은 손으로 엄마를 꼭 잡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랑하는 내 딸. 그때 내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그 이 같은 모든 식민지 자식들의 서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라 찾는 싸움은 엄마의 사랑과 행복, 지어는 눈과 심장까지도 바쳐야 하는 간과한 길이었단다. 피 어린 그 길에서 우리는 신념으로 미래를 보며 쓰러지지 않았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에는 수천 수만의 내가 있었다. 후대들이 누릴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성의 귀중한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친 우리의 삶은 아쉬움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난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들을 위해 바친 수많은 어머니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부디 행복하게 자라거라. 우리는 모두 최희숙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간 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료대원들은 목이 메어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최희숙 동지를 혁명열사로 일렬에 추천하신 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희숙은 간과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 대호의 일렬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여성 혁명가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을 두고 늘 가슴 아파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47년 6월 동북지방으로 파견되어 가는 항일혁명 투사림 춘추동지를 이른 아침 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와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1947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사 림춘추 동지를 연기련 지구에 파견하시면서 최희숙 동지의 최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가진 노력을 다하던 항일혁명 투사 림춘추 동지는 1948년 2월 당시 령정시장을 하던 강미령 동지로부터 1941년 3월 12일 갑자기 정적을 감추었던 목격자 니정기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나의 눈길을 피하면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는 최희숙 동지가 희생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데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안과 의사 몰이라는 놈이 수술칼을 빼들고는 희숙동무의 팔과 다리와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비밀을 대지 않는 공산 비정에게는 마취약도 아깝다고 짓거리면서 그의 두 눈을 도려냈다. 그때 단층 건물이었던 육군병원의 긴 복도 끝까지 최희숙 동지의 외침이 찌렁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왕왕 울었습니다. 이런 인간 도살장에 불을 뗀 죄책감, 자신에 대한 증오와 수치감으로 해서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저국 해방을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령정의 어두운 골목길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다. 당시 령정에서 지하투쟁을 하던 리옥주, 최우 동지들이었다. 서라. 최희숙 동지를 야수적으로 학살한 효형님 이모리. 네 놈을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최희숙 동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다른 놈들은 해방 후 조선의 여성 혁명가를 잊지 못해하는 령정 사람들의 군중 심판장에서 준엄한 판결을 받고 처단되었다. 머리를 처단한 조군들은 리옥주, 최우 동지들이었습니다. 리옥주 동지는 후에 항일혁명 투사 박낙권 동지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우 동지는 해방을 맞고 조선인민군에서 참모일꾼으로 사업하다가 전쟁 시기에는 제14, 29년대 련대장으로 싸우다가 1951년 3월 19일 오대산 로인봉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저희 가시어머니 리옥주 동지는 해방 전에 용정에서 100개의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접대부로 일했습니다. 지하 공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놈이 식당에 와서 술을 처먹고 여인의 두 눈을 뽑은 얘기를 하는 것을 리옥주 동지가 듣고서 이 사실을 조직에 보고했습니다. 조직에서는 그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바로 항일혁명투사 최희숙 동지의 두 눈을 뽑고 심장을 도려낸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리옥주 동지에게 그놈을 처단할 과업을 주었고 최우 동지와 함께 그놈을 처단했습니다. 동물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알죠? 혁명투사 최희숙 동지가 한 말입니다. 예, 여기에 그의 사진이 있습니다. 해방된 이듬해 봄날에 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동지 알죠? 예, 황순희 동지가 수령님 조택에 가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밭에서 김을 매시던 어머님께서 호미를 잡으신 채 구름이 뭉게 떠도는 먼 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황순희 동지가 어머님께 다가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오늘이 바로 최희숙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때로부터 사소태가 되는 날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용은 김종숙 동지께서 잊지 못하시고 자주 추억하신 그 최희숙 동지 모습. 그 최희숙 동지는 그 유달리 까만 눈을 가진 그 종기도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최영심 할머니는 그 최희숙 동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최희숙 동지는 반일 투사인 우리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보면 우리 고모입니다. 저는 적하고. 할머니, 최희숙 동지가 사진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사진을 남긴 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항일혁명투사 박정숙 동지께서 여기 여대원들 속에 계시는 김정숙 동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고모가 그 600벌이 군복을 만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 반지와 시계 표창을 받을 때 받으시고 찍은 거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시꺼멓게 나와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예, 앞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항일혁명투사 강일영 동지, 그 다음에 박정숙 어머니, 항순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치료 사업을 많이 담당했는데 제가 항일투사 최희숙 동지 조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투사 동지들이 혈류군은 어쩔 수 없구나 어딘지 웃는 눈매라며 비슷한데 고모는 이마도 흔칠하고 눈도 쌍꺼풀이지고 큼직큼직하게 걷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서 투사들 치료 담당하고 하댔는데 하루는 당위원회에서 저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만수대 창작사에 가서 고모 반신상 제작하는데 참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만수대 창작사에 가서 보니까 그 제작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수령님께서 고모 반신상을 만들 때 대한 교실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우리 같이 고모의 반신상을 잘 만듭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모가 가난한 농촌집에서 자라서 혁명에 참가하지 않고 수령님이 품속이 아니면 농촌집 안악루로 가기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수령님이 품속에서 정말 세계가 다 아는 백절불굴이 여성혁명가로 정말 이렇게 영생하는 이런 삶을 빛내게 해주신 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저는 눈물이 솟구쳐 났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80 거의 됩니다. 고모는 32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식도 없이 32살이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정말 저는 눈물이 절로 나고 그렇지만은 고모는 죽지 않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살아야 사는 것입니까? 짧게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정말 영생의 삶을 받아안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상부님, 경의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한 최희숙 동지의 이 말은 그의 한생의 총화이기도 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최희숙 동지는 늘 장군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이께서 우리를 승리의 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 이런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나 위대한 스님께서 주시는 명령 지시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로 실천해냈습니다. 여기에 항일혁명 대어에 휘날리던 붉은기가 세워져 있는데 살아도 죽어도 이 붉은기를 들고 끝까지 싸우려는 이런 붉은기 정신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입니다. 최희숙 동지가 지냈던 순간 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 승리, 공산주의 승리. 최희숙 동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긴 거기한 신념에 특히 자기의 생을 마감짓는 그 순간에조차 자기의 생이 짧은 것을 두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워한 것이 바로 최희숙 동지의 숭고한 지상정신세계였습니다. 제가 로작 학습을 하면서 보니까 1970년 10월 16일 용화예술부문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언제인가 한 일꾼과 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지난 저우해방전쟁 시기 가장 어려웠던 중앙에 부닥쳤을 때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당과 수령을 먼저 생각하고 혁명을 먼저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생각하셨다고 하시면서 최희숙 동지의 생애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혁명가에 있어서 보람없이 보낸 백날 첫날보다 혁명을 위해 산 하루가 더욱 가볍고 기증하고 빛나는 삶이라고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불굴의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횃불과도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최희숙 동지는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 전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나갔으며 그에게서 오늘 우리 민들은 혁명 선열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용솟음쳐 흐른 핏줄을 이어 그들이 바라던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군한 날 혁명의 승리를 보고 있어요. 최희숙 동지, 동지가 본 강대한 나라,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되찾은 조국을 지키고 빛내는 길도 헐지 않았지만 후대들은 동지들의 정신과 녹슬이어 혁명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세계 최강으로 됐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항일에 연대는 개성 벌어져가도 혁명의 1세들과 후대들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백두산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 빛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최희숙 동지에게 매혹되게 되었습니다.